안녕하세요. 아마추어 독서인들의 친구 1호 책방입니다. 저는 북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실제 두께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무선본의 좀 약간 두꺼운 600페이지가 좀 안 되는 두꺼운 책이고,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 혼돈의 연대기입니다. 원제는 미친 사람한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라고 이제 풀었고요. 저는 우리말 제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자 론 파워스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영화하기도 한 아버지의 깃발이란 책을 쓰기도 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뒷표지에 좀 이런 카피가 적혀 있어요. 정신질환은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가, 지난 200년간 인류는 어떻게 정신질환자를 혐오하고 멸시해 왔는가. 원서는 2017년에 우리말로는 2019년 말에 번역이 됐고요. 2019년 올해의 책으로 여러 곳에서 이미 선정이 되기도 했고, 저에게는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올해의 책 탑 3 안에는 될 것 같은 책입니다. 첫 번째 독서 포인트, 10년 만에 쓴 책. 이 책의 원제가 미친 사람한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했잖아요. 이게 미국의 국가나 병원이나 공공제도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치료나 응급시설 격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개입해야 되는가를 두고 있던 공청회에서 이제 폭로된 메일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자들 서로가 주고받는 메일에서 이 정신질환자들에 관해서는 사회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나 이런 위반 같은 거를 세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메일이었죠. 그래서 이 저자가 두 아들 다 조현병이 걸렸고, 첫째 아들 케빈은 조현병으로 자살을 했고, 둘째 아들 딘마저도 그 형이 자살하고 5년 뒤에 조현병 판정을 받거든요. 이 두 아들과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픔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어떤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고 싶지 않고, 또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이메일 내용의 공개였고, 이 사회가 얼마나 이런 정신질환자들에게 얼마나 냉담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이 책을 써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로서는 좀 상상이 좀 안 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저널리스트라서 그랬을까? 작가라서 그랬을까? 저는 아버지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작가를 도와준 이 아내분, 이 부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독서 포인트, 두 개의 내러티브. 이 책에는 내러티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거든요. 하이브리드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너리 플레밍, 그리고 케빈, 딘, 이 네 명의 가족이 살았던, 특히 이 두 아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회귀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추억들, 그들이 좋아했던 취미들, 그들에게 발생했던 여러 사건, 사고들, 굉장히 끔찍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알면서 쭉 스토리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내러티브는 이 저자가 저널리스트답게 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벗어난 소수자의 것으로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었는지를, 총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200년사를 다루면서 과학사도 살펴보고, 의학사, 정신 분석학,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그 내러티브만 보면 정신질환, 조현병에 관한 정말 의학, 과학, 전문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화론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생학 이후에 나치 정권 전후로 해서 이 근대 사회가 어떻게 정신질환자들을 가둬두고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폭력을 행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과 의학이 다시 계속 발전해 가면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 사회적인 개혁의 면모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복잡한 상황들을 쭉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순히 그냥 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관한 거대한 역사와 이 통계와 자료와 이런 사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두 가지 유익이 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독서 포인트. 여러분이 이 책으로 인해 상처 입기를 바란다. 머릿말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저자분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상처 입었던 것처럼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 특히 조현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오해라든지 여러 추측을 이제 감수하고라도 이 저자가 10년 만에 이 책을 쓴 이유를 멀리면서 이렇게 밝히거든요.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잔혹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의 상황인데, 미국이 사실 이 의학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조현병 중심으로 한 정신질환자들이 벌이는 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끔찍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의 범죄자, 이 가해자, 이 정신질환자에게만 사실 포커스가 집중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정신질환자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가해자가 된 이 상황 자체를 이 복잡한 맥락을 살펴서 어떻게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혹은 방치된 상황에서 엄청난 사회의 그 부정적인 어떤 소수자로 전락하면서 숨막히게 진짜 삭제되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조현은 현악기를 조율하다는 뜻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정신질환 장애이고 어떤 약물이나 어떤 이런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병이고, 약물 치료를 진행할 때 10명 중 7명이 호전되고 많이 상태가 나아진다고 하고요. 이 끝에서 이 저자도 자신의 아들, 두 번째 아들 딘도 이 책을 쓸 당시에 35살이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이 딘이 또 일으키는 굉장한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좀 나아진 상황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살하는 그 케빈은 약물 치료를 끊게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좀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고요. 조현병이라는 이 정신질환은 1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조현병 당사자인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가족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이 리뷰만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꺼운 책이고 하지만 꼭 이 책을 좀 구비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일요책방을 그래도 애정하시는 분들일 텐데, 일요책방에 주요 카피 중에 하나가 책이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꼭 이 책은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낭독해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데, 낭독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뭐 머릿말에도 있고 중간중간 밑줄을 그으면서 읽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머릿말에 맨 처음 제가 첫 번째 독서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10년 만에 이 저자가 망설이다가 10년 만에 쓰게 된 계기가 미친 사람한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었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보다 먼저 첫 번째가 이 정신질환자들이 그 공청회에 직접 나온 모습을 보고 나서 굉장한 충격과 어떻게 보면 참회의 마음과 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감명을 받은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들의 절실한 존재감이 그 방 안에서 눈앞에 구현된 그들의 모습이 내 존재를 뒤흔들었다. 그들이 출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심오하고 근본적인 인간성 때문이었다. 온전한 깨달음은 더 나중에야 찾아왔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나 역시 정신질환자를 추상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편협하고 비좁은 내 현실 공간의 귀퉁이에서 그 기상천외한 존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역설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내밀하고 절절한 방식으로 정신질환을 목격했던 내가, 울었던 내가, 미동도 할 수 없었던 내가, 뒤흔들린
인간의 정신이 지어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사악하리 많지 달콤한 꿈. 그러니까 케빈이 살아있지만 다시는 기타를 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반복적인 그 꿈을 포함하여 온갖 꿈들로 채워진 수년을 견뎌온 내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다름 아닌 그런 내가 정신질환자들이 구체적인 육체의 형태로 내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다니 부끄러운 일이었다. 네, 이 책은 진짜 용도사 피셜 강력 추천드리는 책이고 꼭 이 책은 구비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밸런스 게임에서 말씀드렸죠. 구독했어요 보다 책 샀어요 라는 댓글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이 책은 정말 꼭 한 분 한 분 책을 읽어주실 때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인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의 삶, 인간들의 서로의 모습을 조금씩 더 실제로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인간들 그리고 이 세계, 이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연대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쓸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도움되셨다면 조댓구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만나요. 안녕.